안녕하세요. 투자살롱 김경록입니다. 오늘 주제는 장기 채권 사면 이익인가 하는 부분인데요. 다소 도발적이긴 하지만은 최근에 이제 금리가 많이 좀 오르면서 채권이나 이런 쪽에 수요가 많아지고요. 특히 뭐 한 1, 2개월 전에 금리가 좀 올랐을 때는 뭐 20년짜리 채권 이런 쪽으로 이제 사람들이 매수도 많이 하고 했는데 또 한편으로 이제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특히 우리가 이제 노후에 접어들게 되면은 장기 채권을 사서 거기에서 나오는 이자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 그게 가장 확실한 방법이다. 확실한 방법, 뭐 하여튼 안전한 방법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요. 한마디로 이자 수입을 매칭해 두는 게 좋다 하는 것인데 실제 그런가 하는 부분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뭐 대부분은 그렇겠지만은 여기 위험의 요소가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장기 채권에 이제 내재되어 있는 위험인데요. 그 부분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하나 풀어보겠는데요. 10년 동안에 3% 이자를 지급하는 장기 채권이 있다고 그러겠습니다. 그리고 매년 물가 상승률이 3%이고 이자 소득세가 이제 15.4%라면은 우리가 실질적으로 얻는 돈은 얼마일까 하는 것입니다. 이 명목적으로 우리가 얻는 돈이 아니라요. 실질적으로 이 채권을 통해서 우리가 벌 수 있는 돈은 얼마인가, 이걸 계산해 보겠는데 일반적으로 이제 대부분 명목적으로 계산합니다. 그래서 수령 이자가 3% 매년 이렇게 받는다고 그러면은 우리가 1억 원에 장기 채권을 샀다고 그러면은 매년 이제 300만 원이 들어오게 되겠죠. 그래서 10년 같으면은 이제 3천만 원이 됩니다. 야, 그래서 내 이 국채를 사면은 10년 동안에 3천만 원이 들어오겠구나 하는 것이 이제 제일 첫 번째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계산 방법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 보통 이자에 대해서는 이제 원천 징수를 하게 됩니다. 이게 15.4% 원천 징수를 하게 되니까요. 실질적으로 세후 2.54%가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면 1억 원 같으면은 이제 254만 원이 매년 들어오는 거죠. 그럼 10년 동안 합치면은 나에게 2,540만 원이 돈이 들어오겠구나. 이게 이제 두 번째 계산 방법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한 걸음 더 나가야 됩니다. 뭐냐면은 내가 지금 받고 있는 254만 원이라는 이자하고 그 다음에 1년 뒤에 받는 254만 원의 이자하고 그리고 10년 뒤에 받는 254만 원의 이자, 이 금액을 생각해 볼 때 물가에 따라서 실질 구매력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횟수가 거듭될수록 내가 그때 받는 이자 금액의 구매력은 자꾸자꾸 떨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걸로 이제 실제로 계산을 해본 이 테이블을 보시면은 나와 있는데요. 세금을 떼고 나서 우리가 명목이자를 254만 원씩 해서 10년 동안 받는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매년 말에 이렇게 받는다고 하면은 그러면은 우리가 아까 그냥 일반적으로 2,540만 원이라고 계산하기 쉬운데요. 우리가 1년 지나서 받는 것은 3% 물가 상승률이 있으니까 내가 1년 지나서 받는 254만 원은 실제로는 물건을 살 수 있는 개수가 줄어듭니다. 그래서 그렇게 계산을 해보면은 구매력 기준으로 계산해 보면은 247만 원이 되게 되고요. 2년 뒤에 받는 것은 239만 원의 가치 정도가 되게 됩니다. 이게 이제 점차 이제 떨어져서 10년 뒤에 받는 254만 원은 189만 원의 가치를 갖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모두 합치게 되면은 2,167만 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2,540만 원을 이자 수입을 얻는다고 하지만은 실질적인 구매력 기준에서 본다면은 2,167만 원만 이제 얻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장기 채권의 본질은 여기에 있지 않습니다. 이 부분도 물론 중요하긴 한데요. 10년 후에 내가 1억 원을 지금 장기 채권을 사서 10년 뒤에 상환을 받을 때 얼마를 상환받느냐 하는 것이죠. 역시 1억 원을 상환받겠죠. 그러면은 10년 뒤에 1억 원의 그 실질적인 가치가 얼마나 될까 하는 것입니다. 이 테이블에 보시듯이 3%씩 할인해서 10년 동안 물가가 3%씩 오른다고 하면은 10년 뒤에 받는 1억 원은 7,441만 원의 구매력 가치만 있게 됩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단순한 명목 금액이 아니라 물가를 감안한 그런 구매력 기준으로 볼 때 손익이 어떻게 될까 이렇게 계산해 보면요.
이자 세후 실질 구매력 같은 경우 우리가 2,167만 원 플러스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자 수입 들어온 것은 구매력으로 따지더라도 나한테는 수입입니다. 그래서 2,167만 원이 있게 되는데요. 원금에 보시다시피 7,441만 원이 되게 됐으니까 원금에서 마이너스 2,559만 원의 구매력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원금에서 구매력 떨어지는 마이너스 2,559만 원과 내가 이자에서 받는 2,167만 원을 더하게 되면은 실질적으로 나는 이 채권을 사서 10년이 지나면은 나는 마이너스 392만 원이 되게 됩니다. 이게 무슨 일이냐? 이게 내가 이자를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이 채권을 사고 나서 392만 원 손해를 보게 된 것입니다. 그게 바로 장기 채권의 특징입니다. 장기 채권이 물가에 가장 취약하다는 것이 장기 채권입니다. 단기 채권보다 물가에 더 취약한데요. 물가가 안정적일 땐 괜찮지만은 지금처럼 대부분의 나라가 이제 화폐 경제이지 않습니까? 피아트만이라고 그러죠. 법정 화폐. 이런 곳에서는 이제 물가가 꾸준하게 오르게 되는데요. 뭐 3% 정도 가정했을 때도 이러는데 이게 물가가 더 오르게 되면은 더 구매력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우리가 정말 명목 수준이 아니라 실질 가치 기준으로 따져본다면은 그걸 구매력 기준이라고 하는데요. 자칫하면은 오히려 내가 채권을 사고 나서 손해를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안전한 것이 아니라 구매력 기준으로서는 더 위험한 자산이 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인플레이션율과 그 다음에 금리, 이자 수입 이것의 어떤 정도에 따라서 내 이익이 실질적인 이익이 확 달라지게 됩니다. 제가 이제 예를 들어 보여드린 것은 인플레이션율하고 명목 금리가 같다고 가정할 때 그때는 이런 결과가 나타난다는 것을 보여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걸 이제 좀 더 다른 방법으로 실제 조금 더 어드밴스드 된 방법으로 한번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이거는 어떤 방법이냐 하면은 우리가 물가 연동 국채, 주식, 그 다음에 단기 채권 혹은 장기 채권 이런 상품들을 가지고 우리가 포트폴리오를 만들어서 어떤 것이 가장 최적의 포트폴리오느냐 이걸 이제 계산해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미국의 데이터인데요. 인플레가 불확실한 시기, 그 말은 인플레가 이제 들쭉날쭉 높아질 수도 있고 한 그런 시기와 인플레가 안정된 시기, 이 두 시기를 나누어 보아 가지고 과연 어떤 자산이 이 시기에 가장 좋은가 하는 것을 살펴본 것인데요. 여기서 제 테이블에서 보여드린 1번이라고 적혀 있는 것과 2번이라고 적혀 있는 것이 있는데요. 1번이라고 적혀 있는 것의 포트폴리오는 단기 채권, 그 다음에 주식, 물가 연동 채권 이 세 가지 자산을 우리가 최적 포트폴리오를 구성했다고 할 때 인플레이션이 불확실한 시기와 인플레이션이 안정된 시기에 어떤 자산을 많이 가지면 좋으냐 이런 것들의 이제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차입 가능한 것과 차입 불가능한 것 이걸로 나누어 보았는데요. 이렇게 본다면은 역시 어떤 시기든지 우리가 포트폴리오를 짜는 데 있어서 주식의 비중이 높은 것이 최적의 포트폴리오입니다. 그리고 여기 위험 회피라고 해서 제가 숫자가 0.75, 1, 2, 5, 10, 5천이라고 적혀 있는 것은요. 0.75는 아주 위험을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10이라고 적힌 것은 이제 위험을 보통 우리처럼 이렇게 싫어하는 사람이고요. 5천이라고 적힌 것은 극도로 위험을 싫어하는 사람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자기의 위험 성향에 따라서 이제 자기의 포트폴리오를 짜게 될 텐데요. 인플레이션이 불확실한 시기, 이 시기에 보면은 위험 성향이 그러니까 위험을 선호하는 사람들은 역시 뭐 주식을 모두 갖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그런데 보통 사람들처럼 위험을 좀 싫어한다. 그럴 경우에 보면은 차입이 불가한 경우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제 차입을 하지 않고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텐데요. 그런 경우에 보면은 32대 68 정도의 비중입니다. 단기 채권은 물론 안 가지고 있고요. 주식을 32, 물가 연동 채권을 68% 이렇게 갖는 것이 최적의 배분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인플레이션이 불확실한 시기에서는 위험을 싫어하는 사람들은 주식을 32 정도 가질 수 있지만은 물가 연동 채권을 이제 68 정도 이렇게 갖게 되는 것이고요. 인플레가 안정된 시기에도 마찬가지 위험 회피 성향이 10
보통 위험을 싫어하는 사람들 기준으로 해서 본다면은 이때도 22에서 78 정도의 배분 비중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부분이 장기 채권입니다. 방금 제가 말씀드린 이제 장기 채권에 해당되는 시뮬레이션을 보면요. 인플레이션이 불확실한 시기에 장기 채권은 거의 보유하지 않는 것이 최적의 자산 배분입니다. 여기서 보시듯이 이제 10이라고 위험 회피 성향이 10이라고 적혀 있는 것에서 차입 불가 쪽으로 테이블을 보시면요. 주식을 35, 그 다음에 장기 채권은 8% 비중입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단기 채권. 이렇게 갖는 것이 최적의 자산 배분이라는 것이죠. 인플레이션이 안정된 시기에는 보시면은 위험 회피 성향이 10이라고 가정하면은 이쪽에 열을 따라서 쭉 행을 따라서 와 보면은 주식이 19이고 장기 채권이 81입니다. 이때는 장기 채권의 비중이 확 증가합니다. 뭐냐? 인플레가 안정된 시기에는 장기 채권이 상당히 좋은 포트폴리오로서 작용을 하는데 인플레이션이 불확실한 시기에는 장기 채권은 단기 채권보다도 더 좋지 않은 자산이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주식의 비중을 더 높게 가져가는 것이 좋은 것이라는 것이죠. 이게 이제 미국의 주식 시장과 채권 시장을 대상으로 한 시뮬레이션의 결과이고요. 캠벨과 비세이라가 쓴 유명한 논문에 나오는 그 결과입니다. 그래서 이 보시다시피 인플레이션이 좀 불확실하고 그럴 경우에는 우리가 장기 채권을 갖는 것이 최적의 자산 배분이 아니라는 것이고요. 오히려 주식과 물가 연동 채권을 갖는 것이 더 안전한 자산 배분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게 방금 제가 이제 이 앞에서 계산으로 보여드린 장기 채권을 가졌을 때 실질적인 구매력이 오히려 마이너스가 될 수 있다는 것이 실제 이 포트폴리오의 최적 배분에서도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정리해 보면요. 상태 변수라는 것은 어떤 뜻이냐면은 상황이 어떻게 변하는 것이죠. 그래서 실질금리가 그러니까 명목금리에서 물가 상승률을 뺀 실질금리가 잘 변동하는 시기. 그런데 인플레이션의 불확실성은 별로 없는 시기. 이 시기에는 어떤 자산이 가장 좋으냐 하면은 물가 연동 채권과 장기 고정금리 채권도 좋습니다. 그런데 실질금리가 역시 변동하는데 물가 불확실성이 있을 경우에는 그 경우에는 장기 고정금리 채권은 별로 좋지 않은 자산이 되고 오히려 물가 연동 채권이 이제 더 안전한 자산이 되게 됩니다. 여기서 현금이라고 생각된 것은 우리가 보통 단기 채권 3개월짜리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1년짜리도 거의 사실은 현금에 취급되고 있습니다. 이 현금의 경우에는 어떤 경우에도 그렇게 안전한 자산은 되지를 못하고요. 그 다음에 가장 물가의 불확실성이나 실질금리의 불확실성에 대해서 그래도 가장 안전한 자산으로 기능하는 것이 물가 연동 채권이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본질적으로 무슨 뜻이냐 하면은 여러분들 물가 연동 채권의 가장 본질은 무엇입니까? 물가 연동 채권은 딱 장치가 하나 있습니다. 어떤 장치냐 하면은 내 원금을 물가가 오른 만큼 내 원금을 올려주는 것입니다. 아까 장기 국채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 1억 원을 샀다면은 10년 뒤에 물가가 30% 오르더라도 나는 1억 원을 상환받는 데 비해서 물가 연동 채권을 가지고 있다면은 물가가 30% 올랐다고 그러면은 내가 1억 원을 샀으면은 10년 뒤에는 1억 3천만 원을 돌려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그 물가 연동 채권의 본질은 뭐냐? 원금의 가격이 적어도 물가 이상을 변동할 수 있는 것, 그만큼 오를 수 있는 것, 그게 물가 연동 채권의 본질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원금의 가격이 물가만큼 오르게 되는 것.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물가 연동 채권과 비슷한 자산이라고 하면은 이자나 배당을 주면서 그 원금의 가격도 시간이 지나면서 오를 수 있는 자산이라는 것이죠. 그런 자산이 어떤 자산이냐면은 예를 들어 부동산 자산. 우리가 임대 수입을 받으면서 부동산의 가격은 장기적으로 일반적으로 오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주식 자산. 우리가 배당을 받으면서 주식의 가격이라는 것이 장기적으로 오르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현재 엉망이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데요. 우리나라 코스피 지수라는 것이 소위 말해 배당을 다 제외한
순가격 지수입니다. 1980년에 우리의 코스피 지수가 100이었는데요. 지금은 2700 정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것도 40년 동안에 원금이 거의 27배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주식이라는 자본의 특징입니다. 그런데 만일 1980년에 내가 예금을 가지고 있었다면은 1억 원 예금을 가지고 있었다면은 40년 지나도 나는 1억 원의 원금을 갖게 됩니다. 실제로 제가 1993년에 청약예금에 들었는데요. 그때 300만 원 들었습니다. 꽤 큰 돈이죠. 그 다음에 제가 중간중간 물론 다 매년 이자는 받았죠. 그래서 제 통장에 지금 얼마 찍혀 있느냐? 역시 300만 원 찍혀 있습니다. 30년이 지났는데 300만 원이 찍혀 있으니까요. 30년 전에 비해서 지금 300만 원의 실질 가치는 많이 떨어졌죠. 여러분들 생각에 이게 그것밖에 안 가지고 있나 할 수 있지만은 제가 30년 전에 넣을 때는 이게 꽤 큰 돈이었습니다. 바로 이게 이제 장기 채권에 가장 유의해야 될 부분입니다. 장기 채권은 뭐냐? 20년, 30년짜리를 사더라도 여러분들이 그때 상환받을 때 원금의 가격이 고정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장기적으로 자산을 배분할 때는 꼭 이 부분을 감안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자칫하면은 물가 상승률하고 내가 받는 이자 금액이 그렇게 크게 차이가 나지 않을 때는 세금 떼고 나고 뭐 이렇게 하고 나면은 여러분들은 실제로 구매력 기준에서는 내가 자산을 운용을 했는데 손해를 보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결론을 정리해 드리자면요. 장기 채권은 일반적으로 노후의 안전자산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의 그 장기 채권의 비중은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요. 그 단점을 꼭 감안하고 계셔야 됩니다. 뭐냐면은 인플레이션 리스크에 가장 취약한 자산입니다. 그래서 자칫하면은 실질 구매력이 오히려 마이너스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로 자산을 배분을 하는 개인의 경우에는 이 원금의 가격이 고정되지 않고 원금의 가격이 오를 수 있는, 제가 말씀드리는 주식이나 부동산과 함께 이들과 함께 같이 자산 배분을 하는 것이 훨씬 포트폴리오가 안정적으로 되게 되는 것이고요. 야, 이건 나 장기 채권이 가장 안정적이다 해서 이걸로 가지고 노후 자산의 대부분을 배분을 했다가는, 혹은 단기 채권으로 대부분을 배분했다가는 여러분들의 오히려 구매력이 떨어져서 더 손해를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의 이제 인플레이션 리스크 이런 부분, 물가가 오르고 이러는데요. 지금 뭐 안정되었다 어쩌다 하는데 화폐 경제에서 혹은 법정 화폐 이런 경제에서 인플레이션 리스크는 항상 상존하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과거 20년에 보았던 인플레이션, 그 정도의 안정된 인플레이션이 앞으로 이렇게 펼쳐지지도 않습니다. 인플레이션의 불확실성이라는 것은 2%로 꾸준하게, 3%로 꾸준하게 가는 것이 아니라 작년처럼 갑자기 5%가 될 수도 있고 갑자기 7%가 될 수도 있고, 이렇게 해서 갑자기 나의 구매력이 떨어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가라는 우리가 환경 변수에 대응하는 최적의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때는 여러분들이 장기 채권이 결코 안정적인 것이 아니라 원금의 가격이 변할 수 있는 주식이나 부동산 그리고 채권, 이들을 적정하게 자산 배분을 하는 것, 그것이 훨씬 안정적인 포트폴리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